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재테크로 통한다. 세무재통의 김창경 기자입니다. 오늘 세무재통이 2022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올 한해 참 다사다난했고 그 맨인 블랙인가요? 그 영화에 나오는 이렇게 기억 지워주는 이런 장치 하나 있으면 다들 이렇게 켜서 기억을 지우고 싶을 만큼 참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재테크 자산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힘든 한 해를 보내셨겠죠. 어쨌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은 그 올해에 있었던 자산시장에 있었던 일들, 큰 변화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10대 뉴스를 뽑아봤습니다. 해마다 연말에 제가 이제 기사로 주로 신문에 많이 썼던 건데 올해는 이렇게 세무재통으로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것이 가장 큰 뉴스가 될 텐데 재테크 뉴스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빼고 다른 중요한 10가지 이슈들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가장 먼저 1번으로 꼽을 거는 금리 상승입니다. 미국이 그 팬데믹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유동성, 돈을 뿌렸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시장의 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그 뿌려진 유동성만큼 당연히 물가가 오르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 돈으로 인해서 시장의 활개가 돌아서면 언젠가는 회수할 돈이었는데, 천천히 회수할 돈이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이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가팔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물가도 좀 급하게 널뛰기 시작을 했고 뛰어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에 맞춰서 미국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금융시장 물가를 주도를 하는 그 미국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 다른 나라들도 그에 발맞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이 금리를 올렸죠. 한 해에 그 기준금리 결정한 내용들을 쭉 둘러보니까 7월에 금리가 역전이 됐더라고요. 원래는 미국이 더 낮고 우리나라가 한 1%포인트 이상 더 높게 항상 유지가 됐었는데 7월에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그 한국은행은 11월에 결정한 기준금리 3.25%고요. 미국은 12월 마지막으로 결정한 금리 빅스텝 단행에서 4.5%입니다. 현재 1.25%포인트 차이가 나네요. 미국이 더 높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금리를 더 올리겠죠. 미국은 조금 더 금리를 올릴 거고 한국은행도 조금 따라서 더 올릴 것 같습니다. 목표하는 금리 수준이 어느 만큼인지 5%가 될 것이다 아니다 그보다 더 높을 것이다 여러 가지 전망이 있는데 어디까지 올릴지 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지금보다는 더 올릴 거예요. 올리겠지만 그래도 인상 속도나 기울기는 올해처럼 가파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은 올해만큼은 아닐 것이다. 이 정도에서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는 자산시장 붕괴입니다. 금리가 올랐죠. 올라서 그 반작용으로 일어난 게 자산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와 함께 국내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영끌이 몰락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주식시장이 아직까지 한 해를 마무리를 하진 않았지만 어저께 월요일 26일자 종가 기준으로 하면요. 코스피가 작년 말에 2,977포인트로 마감을 했었거든요. 거의 3,000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26일 종가가 2,317포인트였습니다. 660포인트가 빠졌네요. 등락률로는 22.16%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늘 화요일, 화, 수, 목, 목요일날 폐장을 할 테니까 사흘 영업일이 남아 있는데 얼마나 많이 오르고 내리겠어요. 이거하고 비슷하겠죠. 20% 넘게 하락을 했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배당락이 마지막 남아 있는데 배당락 후에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네요.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20% 넘게 빠졌는데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 미국 S&P 지수가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새벽 종가는 아니고 어저께,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19.3% 빠졌고요. 나스닥 지수는 훨씬 큽니다. 32.9%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조금 더 많이 빠졌습니다. 중국도 올 한해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중국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낫네요. 마이너스 15.77%입니다. 물론 연말까지 여기도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지수 등락률은 인정도 된다. 부동산도 굉장히 안 좋았죠. 한국부동산원에서 그 주택가격 매매지수라는 걸 발표합니다. 주가지수처럼 거기도 어느 한 시점을 100으로 놓고 그 100의 기준에서 얼마나 올렸나 떨어졌나 이거를 가지고 지수화해서 발표를 하는데 전국 평균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104.6이었어요. 근데 올해 11월 말이 101.7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한 3포인트 정도 빠졌으니까 3%가 채 안 빠졌거든요. 그리고 서울이 103.6에서 100.6 여기가 한 3포인트 빠졌다. 이렇게 지수화해서 보면은 3%도 안 빠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피부로 체감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죠. 이거를 아파트 매매 가격으로 확인을 해보면 같은 부동산원 자료입니다. 전국 평균이 아파트 가격이 5억 1,458만 원이었대요. 작년 말에. 근데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는 4억 8,383만 원. 그러니까 4억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 5,146만 원에서 10억 9,816만 원. 5천만 원 좀 넘게 하락을 했네요. 뭐 아까 매매 가격 지수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낙폭이 크죠. 그런데 제가 사는 광명시 보니까 뭐 8억 3천만 원 정도에서 7억 4천만 원, 이제 거의 9천만 원 정도 빠졌고, 그러니까 등락폭이 조금씩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웬만한 주요 단지들은 한 20%씩 빠졌다? 이게 체감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하락률이 한 20%는 되지 않았나. 좀 심한 경우는 30%까지 되는 것 같고요. 미분양 아파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월 미분양 아파트가 47,217호, 9월 대비 5,600호 증가했다. 그리고 이게 수도권보다는 그 수도권 외의 지역, 지방에서 조금 더 늘어나는 호수들이, 미분양 호수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것. 그리고 부동산 경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어떤 특정한 사례가 둔촌주공 아파트, 올림픽 파크 포레온 아파트였죠. 여기 일반 분양에서 경쟁률이 예상보다는 많이 높지 않았다. 물론 이제 끝에 단계 밟아서 1순위, 2순위 뭐 계약 포기하는 사람들 다음에 500%까지 뽑았기 때문에 되면은 계약이 거의 다 차긴 할 텐데 기대는 확실히 밑돌았던 것 같다. 이게 이제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여주는 한 단편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 1월 초서부터 내년에는 그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매 제한도 풀고 지금 현재 규제 지역도 조금 더 풀어주고 여러 가지 것들, 세금 관련해서도 풀어주고 여러 가지 것들 제도가 완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락세, 이것도 아까 금리처럼 이제 아까는 금리 상승 기울기가 굉장히 커서 올해는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 하락 기울기가 컸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기울기는 상당히 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좀 바닥을 다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머니무브. 자금의 대이동. 돈이 이동을 했죠. 유동성 시장이 풍부했을 때 주식 가격 올랐고 부동산 가격 올랐습니다. 암호화폐도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온갖 자산 시장이 대폭발을 했었습니다. 다들 쾌재를 불렀었는데 이게 작년에 금리가 오르면서 돈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하고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돈이 그 은행으로 다들 몰려갔죠. 어저께 뉴스가 나왔는데 5대 은행 올해만 5대 은행 예적금에 164조 원이 몰렸다고 합니다. 예금 순증액만 162조 6천억 원. 이게 작년 말에 비해서 25%가 늘어난 거라고 해요. 25%, 4분의 1이죠. 굉장히 큰 돈이 은행으로 갔습니다. 적금도 2조 5천억 정도 증가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만 해도 올해 하반기에만 적금 상품 3개 가입했고요. 예금 하나 가입했습니다. 원래 예금이든 적금이든 1년 만기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만기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또 다른 거 찾아갖고 재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거 보고 그냥 내년 거 미리 당겨서 가입한다 생각을 하고 좀 무리해서 당겨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비가 굉장히 빡빡한 상황이에요. 또 그 자산가들, 기관들이나 투자하던 채권 시장에 많은 개인 투자들이 유입됐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죠. 예, 채권 보유 그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기존에 투자하고 있던 채권 투자자들은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지만 하락한 가격만큼 신규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진입 기회가 되거든요. 그 채권 시장이 왜 레고랜드 그 ABCP 사태 때부터 같이 동반 하락했지 않습니까? 이게 주식하고 비슷해요. 주식 급락할 때 우량주 부실주 같이 무너지는 것처럼 채권도 마찬가지로 우량 채권 부실 채권 할 것 없이 같이 가격이 동반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정도 채권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대거 채권 시장으로 유입이 돼서 이제 주린이 한창 유행했던 그 주린이를 넘어서 이제 채린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뭐 채권은 투자한 그 채권을 발행한 그 기업이 부도만 나지 않으면 만기 때 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채권 매매 가격 차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채권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다. 일종의 반작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킹달러입니다. 네 번째 뉴스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는 얘기예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감이 확대가 되면 당연히 돈은 선진국으로 조금 더 치중이 되고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선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올해 전 세계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고 금융시장도 불안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가는 그런 자금 때문에, 그러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가는 자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도 있고요. 사실은 그것보다 그 전에 달러 자산 자체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지수가 연초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킹달러라고 부르죠. 다들 아시겠지만 돈은, 그러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올해 미국이 이제 전 세계 금리를 끌어올렸어요. 한국과는 아까 이제 1%포인트 차, 그러니까 2% 가까이 차이가 나죠. 보통 항상 이렇게 남짓 차이가 났었는데 올해 6월에 1.75%로 기준금리가 같아졌고 6월에 금리가 같아졌고 7월에 역전이 됐습니다. 미국이 한꺼번에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면서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과 미국 채권에 투자를 그러니까 브라질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데 한국 채권이 아니라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국이 막 3% 금리 줄 때 브라질은 10% 금리를 줬거든요. 금리를 높게 주니까 브라질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국하고 브라질하고 똑같이 채권 금리가 5%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브라질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라도 한국에 투자를 하죠. 금리가 같으면 당연히 경제 사정이 좀 안정이 되어 있는 조금 더 나은 개발도상국이라도 조금 더 나은,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은 선진국에 투자를 합니다. 당연히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면은 미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같다라고 하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졌다? 돈이 빠져나갈 요인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래서 원화가 달러로 바꿔서 나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최고 환율이 얼마인가 봤더니 올해 9월 29일에 종가 기준으로 1439.99원, 거의 1440원까지 올랐어요. 1300원을 돌파한 지 얼마나 됐나, 그러니까 오늘 올라오기 전에 환율을 확인해 봤더니 1268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300원 밑으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은 1300원 위에 있던 기간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7월,
8월, 9월, 10월, 11월 그리고 이번 달 포함하면 12월 6개월이 채 안 됩니다. 이거 기사로도 썼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가는 상황은 굉장히 비이성적인,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1,300원 위에 했던 기간이 7개월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6개월입니다. 물론 내년에 가서 다시 그 위기감이 좀 커져서 환율이 다시 오를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1,400원, 1,500원 가까이 가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환율이 움직여서 경제에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죠. 수출 기업들한테는 일단은 이득이 됩니다만 그 효과가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고, 그리고 미국 자산, 미국 쪽에 달러 자산을 갖고 있던 분들은 그 환차 이익을 받다가 다시 지금 이제 그 평가이익이 좀 줄었겠네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기사를 썼던 것처럼 원달러율이 올라갔을 때 하락 쪽에다 베팅하신 분들은 또 차익을 얻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든 이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격이 크게 오르면은 반대로 그 과정에서 기회가 발생을 합니다. 올라가는 과정이 위기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기회 요인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시장의 가격이 크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항상 불안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까를 찾아보시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뉴스, 멈춰선 성장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그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카카오톡 관련해서 이 카카오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이 며칠간 먹통이 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이 화재 사고, 불의에 갑자기 생긴 돌발 화재 사고하고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주가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 이게 마치 그 한국 그 성장주의 대표격인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의 어떤 퇴보, 성장주의 몰락 이거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카카오는 그 주가가 작년 6월에 17만 원을 장중에 잠깐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락을 해서 지금 한 5만 4천 원 정도 하죠. 3분의 1 토박이 났습니다. 네이버도 작년 7월에 46만 원 찍고 지금 한 18만 원. 여기는 거의 3분의 1입니다. 뭐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투자하신 미국의 테슬라도 끝을 모르고 계속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테슬라하고 엮여 있는 ELS 상품도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 원금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두 종목, 세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 성장주를 성장주의 현재를 볼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지수가 있어요. 뉴딜 지수라는 게 있었죠. 그 4개 부분으로 나뉩니다. 2차 전지, 게임, 인터넷, 바이오 4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종목들 주가가 얼마나 왔나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4개 부분이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2차 전지 섹터 정도만 하락했다가 조금 올라와서 어느 정도 낙폭을 거의 회복을 했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당연히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근데 이게 작년처럼 올해 초 아니면 작년 하반기처럼 이게 버블이 있었던 당시에 가격이 제자리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제자리는 찾아갈 건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 찾아간 제자리가 예전에 고점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걸 넘어설 수도 있고요. 그건 누구도 모를 테니까. 뭐 미래의 제자리의 수준은 각자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 환호가 사라진 IPO. 올해 IPO 시장 초반부터 뜨거웠죠. 처음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면서 바로 이제 시가총액 2위로 뛰어오르는 바람에 굉장히 시끌벅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 지나놓고 보니까 많이 분위기가 시들해졌죠. 그래도 올해 이제 주식시장 분위기 안 좋다고 IPO 미루고 한 데들도 되게 많고 한데 그래도 상장한 기업들 주가는 그래서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 전체 주식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3월에 상장한 그 여성 패션업체인가요? 여성복 패션업체 공구먼 같은 경우가
공모가 대비 지금 주가가 300% 이상 올랐어요. 가장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뭐 세비캠, 지투파워, 오토엔, 유일로보틱스, HPSP, 성일하이텍, 예, 평소에 잘 들여다보는 종목은 아니지만 예, 이런 신규 상장주들도 지금 현재 주가가 공모가 대비 다 2배 이상 상승해 있는 종목들입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긴 한데 이게 IPO 시장이라는 게 원래 이제 자본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새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같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모주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전체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막 대출까지 끌어다가 거의 공모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올해 이제 그런 분위기는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 있으신 분들이 공모주 투자를 원래 예전서부터 오래 전서부터 하고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올해 시장이 안 좋았지만 아마도 공모주 투자를 계속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과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물론 이제 IPO라는 게 개별 IPO 후보 상장하는 그 기업의 그 해당 종목의 뭐 공모가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정해졌는지 앞으로 성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상장 후 주가 흐름에 따라서 공모주 투자 성적이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공모주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구력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 후보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겠지만 전체 시장 분위기는 내년에도 그렇게 썩 밝지는 않다. 그래서 IPO 시장으로 돈이 뭐 몇 조 단위로 계속 어떤 기업이 IPO를 하는데 몇 조가 들어왔다더라, 몇십 조가 들어왔다더라 이런 일은 쉽게 다시 반복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7번째 뉴스입니다. K콘텐츠, K방산, 대약진으로 잡았습니다. 뭐 K콘텐츠, 우리나라 K팝 시장이 인기를 끈 거는 꽤 됐고요. BTS로 대표되는 K팝 시장, 멤버들이 올해 말부터 이제 군 입대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 BTS의 입대를 두고 K-팝 시장이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시들어지는 거 아니냐, 사그라드는 거 아니냐, K-팝 붐이 이런 염려가 있었지만 웬걸요? 그 하이브 산하 레이블에서 뉴진스라는 그룹이 나오더니 굉장히 약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그 우려를 딛고 바닥을 찍고 한참 많이 또 올랐죠. 반등을 했습니다. 뭐 K-팝 시장이 BTS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 그 국내에서 유명하지 않은 많은 그룹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K-팝뿐만이 아니라 영화, 드라마 전부 그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서 그냥 단순히 K-팝의 인기를 넘어서 이 콘텐츠가 돈을 벌어다주는 이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 붐이 아니라 붐이 일더라도 꽤 오래 갈 것 같다라는 기대를 품게 만듭니다. 그리고 방산 부분, 방산 기업들도 이게 한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하나인데 분단 국가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면은 그때 한번 방산주가 주목을 반짝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사그라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반사의 이익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드는 것들이 옛날서부터 그랬잖아요. 품질 대비 가격이 좋다. 이런 매력 있지 않습니까? 무기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탱크 기술력 좋고, 자주포, K9 자주포 기술력 좋고, 미사일도 좋고, 다 좋습니다. 장갑차도 마찬가지고요. 전쟁 때문에 그 동유럽 국가들과 중동 국가들에서 많은 오퍼가 들어왔고요. 계속 수출을 추진 중입니다. 성과를 이뤄내고 있죠. 이게 방산 테마도 잠깐 이 전쟁 때문에 주목받고 끝날 분야가 아니라 이 가성비 무기가 전 세계인들의 눈에 든 만큼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겠죠. 벌써 휴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하지만 냉전 체제는 계속되고 있어요.
중국과 미국의 이 힘다툼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 분야는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누리호 발사체도 성공을 했죠. 이 발사체라고 이름을 짓지만 앞에다가 무엇을 다루냐에 따라서 위성이 되기도 하고 무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만큼 우리나라 기술력이 진보됐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을 해주었습니다. 메가 트렌드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산 테마가 지속성이 어느 정도는 더 갈 것 같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번 중국 코로나 봉쇄와 차이나런입니다. 그 전쟁 때문에 유럽에서 터진 전쟁 때문에 다들 힘들어 죽겠는데 중국까지 더 힘들게 만들었죠. 코로나 잡겠다고 지어조시들 계속 돌아가면서 봉쇄를 했습니다. 아직도 풀고 있지 않았는데 중국에선 지금도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믿을 수가 없고요. 하지만 계속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국 쪽 사업하는 기업들이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중국 쪽 비중이 클수록 타격이 컸고요. 뭐 음식료부터 뭐 패션, 화장품, 영화 여러 가지 것들, 영화관 여러 가지 것들이 타격을 받았죠. 그리고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진두지휘했던 굉장히 공을 들였던 시진핑 주석이 11월에 3연임에 성공을 했죠. 중국만의 노선이 조금 더 확고해지고 색깔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은 조금 더 높아지겠죠. 갈등 수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 기업들이 대거 중국에서 빠져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이 그 반사 이익을 일부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런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기업들한테는 기회보다 피해가 더 크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역국이기 때문에 코로나 봉쇄는 풀리는 것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좋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완화되기를 기대합니다. 9번째, 9번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얼마 전에 여야 간 합의로 새해 예산안을 결정지으면서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원래는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2년 미뤄서 2025년으로 시행 시기를 미뤘습니다. 2년을 미뤘다 뿐이지 이게 2025년에 지금 현재 그 방안대로 시행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마도 미뤄둔 2년 동안 계속해서 또 논쟁을 벌이겠죠.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불만을 계속 쏟아낼 거고 국회에서도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권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를 그냥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어떤 식으로든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10억 원은 그대로 놔뒀죠. 놔뒀는데 대신 가족끼리 합산을 해서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가 그거를 개인 간 다 따로 떼내서 뭐 남편과 부인, 자녀들 개인 한 명 한 명당 10억으로 나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실질적인 대주주 과세 기준은 좀 올라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금투세는 폐지가 아니라 유예를 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쟁을 벌일 텐데 이거와 함께 다른 것들, 그 금투세를 부과하되 이거는 이렇게 해달라라는 어떤 요구들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아마도 이제 장기 투자 주식에 대한 어떤 비과세라든지 거래세를 뭐 없애달라라든지 아니면은 그만큼 세금을 내는 만큼 그 반대급부로 대주주, 최대주주들에 대한 어떤 그 규제, 거버넌스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이 한데 묶여갖고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거버넌스 이슈, 불타오르네로 잡았습니다. 올해 한해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 말부터 계속 물적 분할이 계속 화두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물적 분할 당시에도 그랬고 올해 초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때에도 LG화학에서 물적 분할에서 떨어져 나온 기업을 상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때에도 물적 분할이 계속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올해에도 물적 분할 시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많이 했습니다. 풍산, DB하이텍, CGENM 뭐 계속 물적 분할을 하려고 발표를 했다가 거센 저항을 받아서 다 철을 했었죠. 또 물적 분할뿐만이 아니라 동원산업 같은 경우는 동원엔터프라이즈하고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합병가액을 굉장히 낮게 정했다가 엄청난 반발을 샀죠. 예, 한참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결국에는 동원산업의 합병가액 산정을 높여서 원래 정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높여서 결국 합병을 추진하고 성사를 시켰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뭐 이것 때문에 논쟁거리가 남아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도 소송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죠. 예, 거버넌스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하나 이제 성공한 사례를 보면 이제 SM 같은 경우, 예, 그 이수만 엔터라고 부르는 그 회사와 일거리를 너무 높은 가격 주고 맡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계속 논쟁이 있다가 결국에는 예, 소액주주 측이 승리를 해서 떼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SM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올랐죠.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 환경, 사회, 거버넌스, 지배구조 이 세 가지 경영을 한다, 미래 경영을 한다 약속을 하고 자랑을 하고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근데 어째서 한국만큼은 그 G가 빠지고 ESG에서 G가 빠지고 ES 경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도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님, 스마트인컴 대표님, 박영욱 대표님이 조광피역 상대로 또 싸우고 계시죠. 일신방직도 예, 주주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문제는 앞으로도 향후 10년간 계속 될 것 같아요. 이 이슈는 계속 불타오를 거고,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될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 미국이나 일본이나 홍콩이나 선진 자본시장하고 너무 다른 이 현실 바로잡는 게 필요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은 예, 북한이 아니라 거버넌스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다행히 이 거버넌스 개인들의 거버넌스 이슈 문제를 힘껏 무엇이냐면 도와주신 두 분이 있습니다. 큰 역할을 하셨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자본시장을 개혁하는데 여러 가지 법안들을 상정하고 이슈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규식 한국 거버넌스 포럼 대표, 싱가포르에 설정되어 있는 헤지펀드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계속해서 거버넌스 이슈 관련해서 이슈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거고요. 논쟁도 계속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종영한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진도준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현실 세계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벽에 부딪힐 것 같다. 드라마처럼 그런 결론을 맺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해서 갈 길이 아주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 다른 이슈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예, 워낙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니까요. 올해는 지났고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시고 내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힘들었으면 내년에는 분명히 기회가 올 거예요. 예, 자산시장의 특성입니다. 특히 선진국처럼 좋았다 나빴다 하는 이 사이클이 좀 길게 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한국은 다이나믹 코리아 굉장히 역동적이죠. 오르고 내리는 것도 주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주식시장이 2년 연속 하락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내년에는 분명히 기회가 올 테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내 집 마련해야 되실 분들은 지금 주택가격 하락한다고 너무 그냥 계실 게 아니라 평소에 사고 싶었던, 가고 싶었던, 살고 싶었던 아파트 단지들 돌아다니면서 후보군을 찍어놓고 계속 가격을 추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시점이 오면은 예, 과감하게 매입을 하셔야죠. 내가 살 집인데. 마찬가지로 다른 자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쫄지 말고
이 정도면 충분히 싼데 하면은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년 초일지, 중반쯤일지, 하반기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그렇게 믿고 2023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네요. 올 한해 다들 고생하셨고요. 미리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